일본의 이제 단카이 세대 40년대 후반대생 예. 하고 이제 한국의 60년대생들이 이제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60년대생이 이 단카이 세대로부터 어떤 점은 배우고 네. 어떤 점은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예.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 이제 앞섰다고는 볼 수가 있는데요. 단카이 세대는 뭐 우리나라처럼 다 고도 성장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카이 세대들이 고도 성장기에 했던 문화들과 우리나라가 뒤에 베이비 부모들이 했던 문화들이 다 비슷합니다. 단카이 세대는 정말 좋은 시기를 보낸 세대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단카이 세대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도망치는 세대라는 이야기를 밑에 세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망치는 세대가 뭐냐 하면은 자기들은 고도 성장 시기에 정말 많은 걸 누리고 그 다음에 고령화가 되고 나서 국가의 채무 부담을 이렇게 지어놓고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채무 부담은 그 밑에 세대가 부담해야 되게 만들고 그래서 이름을 붙여놓기를 도망치는 세대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거든요. 단카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에서 실버 민주주의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실버층에 그러니까 고령자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의 투표권 때문에 이제 사회복지를 지출을 잘 못 줄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다른 서구 사회에 비해서 복지 지출에서 청년들에 대한 복지 지출 비중이 훨씬 적습니다. 대신 고령자에 대한 복지 지출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일본이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그래도 그보다 한 10년 뒤니까 이 세대들의 움직임을 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요. 도망치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계속 고령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도 무료로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국가의 재정의 부담을 계속 많이 늘려놓고 고령자들이 주장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도망치는 세대, 국가의 부채를 많이 남겨놓고 그냥 고도성장기는 보내고 사라지는 단카이 세대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서로 이렇게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는 것. 그게 저는 단카이 세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60년대생들이 좀 나아가야 될 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요약하자면은 이제 도망치는 세대가 네. 아닌 이제 좀 배려하거나 같이 사는 세대, 그렇- 다른 예. 세대들 같이 사는 세대가 됐으면 맞습니다.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앞으로도 세대 간 충돌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뭐 충돌 일어나죠. 연금 계획을 두고도 충돌이 일어나고요. 정년 연장과 젊은 사람들의 이제 취업 문제, 이런 일자리 문제가 또다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뭐 이거는 이제 시작인 것이고요. 이제 계속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세대 간 조금 상생의 방향으로 가도록 그러면 조금씩 양보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이제 전 세계가 같이 폭발적인 성장했다면은 이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저성장 기조가 강화되고 있고 예. 국가 예산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또 사람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고 복지 그럼 이제 지출도 많이 네,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이제 한정된 부를 가지고 네.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게 이제 전 세계적인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현상이니까 감안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서로 양보를 하는 게 생존을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생존이고 또 생존이고 네.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이제 60년대생분들이 이제 어떻게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가져가야 되는지는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럼 이제 60년대생으로서 네. 그 60년대생이 아닌 70, 80, 90년대생 이후에 이런 네. 후배 세대들에게 어떤 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사실은 70년대생들이 60년대생들한테 조금 눌려 있기도 한데요. 70년대생 분들은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출판사분을 만났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앞으로 60년대생들, 베이비부모들 빠져나가고 나면은 위에 사람이 뻥 비어가지고 앞으로 일하는 거에서 별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반신반의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갔는데요. 이제 최근에 자기도 직장에서 딱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가만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금 지나고 나면은 자기는 이 직장에 계속 있고 싶으면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밑에 친구들도 별로 없고 위에도 이제 쭉 나가버리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70년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지금 40대인 분들이 꽤 있겠죠. 이제 40대인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해로 아마 여러분들은 직장에 좀 더 오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은 제가 10년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잘라도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대들이 계속 구조조정하고 나가는 게 10년, 15년씩 걸립니다. 계속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한 10년 전에 막 유행했던 뭐 4.5정, 5.6도 이런 네. 단어들이 딱 그때 60년대생 그렇습니다. 분들이 예. 한창 예. 일할 그 때. 이제 계속 왜냐하면은 고도성장 시기 때문에 이때 왕창 뽑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직장의 하이라키는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걸리면은 다 아닌 사람들은 다 이제 쳐내야 되니까요. 거기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고용 유발 계수가 낮아요. 이게 서비스 같으면 모르겠는데요. 제조업은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그 성장하는 것에 비해서 고용을 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을 통해서 성장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성장에 비해서 고용을 적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람들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정리되고 나면은 70년대생들은 훨씬 나아질 것이고요. 그 밑에 8090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들은 어떻게 내가 좀 나의 전문적인 일,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잘 관리를 하고 나의 전문성도 잘 이제 이어가게 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80, 90년대생들에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인적 자산 관리는 잘 하실 거고 금융 자산 관리에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후회되는 부분이라고 그럴까요? 다시 제가 20대, 30대가 되면은 자산 관리를, 연금 관리를 어떻게 할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 연금 펀드에서 주식을 넣는다면 저희들 때도 무서워했어요. 주식시장이 막 1000 갔다가 300 떨어지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쭉 지나고 나서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젊은 연령층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무조건 투자 자산을 갖는 것이 제일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투자 자산을 갖되 글로벌 최우량 자산을 가지십시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의 지분보다는 글로벌 최우량, 예를 들어 미국의 기업의 지분, 뭐 S&P 500, 그 다음에 달러 이렇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을 해놓으시면은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고 80, 90년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잡 시큐리티에 대해서는 덜 걱정을 하셔도 되고 지금 만나보면은 특히 잡 시큐리티에서 AI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세요. AI 때문에 걱정이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해지 수단은 AI 관련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금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혁신 기업의 지분, S&P 500, 나스닥 이런 것들로 그냥 구성되게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의 잡 시큐리티 문제에 관련돼서도 해지가 되고요. 쉽게 말해서 AI 때문에 내 일자리가 좀 위협받는다, 뺏긴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올라갈 거고 AI가 별로 못 빼앗는구나 하면은 여러분들 잡 시큐리티가 보장될 거고 이게 이제 좋은 포트폴리오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없더라도 젊은 분들은 80년대, 90년대생 되는 분들은 연금 자산을 특히 연금 자산요. 그것은 그냥 투자 자산으로 해 놓으십시오. 2년, 3년, 5년 이럴 때 막 흔들린다고 해가지고요. 그런 거 쳐다보시지 말고 그냥 우직하게 우보 말리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구름으로 갔으면 만리를 갈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우직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 자산으로 준비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퇴직하실 때나 그렇게 되시면은 그 돈으로도 충분히 은퇴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오는 미국의 그런 퇴직연금만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처럼 예. 어느 정도 노후에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뭐 퇴직연금으로 백만장자 된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요. 전체 계좌에서 본다면 많지는 않은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예를 들어 맞벌이를 해서라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거죠. 자기 혼자의 계좌로는 불가능하지만 곱하기 2로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 가게에 혹은 우리 가정에 퇴직연금은 백만장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하지만 혹시 예. 자녀분이 네. 80년대생인가요? 90년대생이고 2000년대생도 있습니다. 94년생, 2001년생. 조금 늦게 예, 하신 예, 편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네. 그 로스쿨에 있고요. 한 5, 6년 전부터인가요? 자산을 모두 이제 글로벌 우량 글로벌 주식으로 일단 편입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안 들어가니까 네. 아직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자산은 이제 안 돼 있고요. 네. 뭐 ISA나 이런 거는 만들 수는 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이제 안 돼 있고 그냥 투자 계좌를 해가지고요. 그 투자 계좌에 이제 이전에 어린이 펀드 했던 것들 이래 다 옮겨가지고 그 돈을 이제 예를 들어 애플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주식들 사놓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정말 유명하고 다 알만한 기업이지만 그것들을 이제 꾸준히 우량주를 이제 장기 분산 투자를 계속 하고 계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하고 드리고 싶을 말씀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 자녀들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다 글로벌화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금융이나 자산 관리, 투자는 여전히 글로벌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 원화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 원화를 갖고 있고요. 국내 자산을 갖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도는 금융에서도 글로벌화를 꼭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말은 통화도 글로벌하게 좀 다양하게 갖고 그 다음에 기업의 주식이 또 해외 글로벌 기준으로 최우량한 것을 무조건 가지십시오. 저는 그걸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이제 꼭 글로벌 인재가 되자 뭐 이런 슬로건을 예전에 한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글로벌 자본가가 되자고 그랬습니다. 아주 좋은 말 하셨는데 앞으로 써먹어야겠네요. 글로벌 인재가 되자는 것이 기업에서 이야기였다면 여러분들 자산 관리에서는 글로벌 자본가가 되자는 것입니다. 글로벌 투자의 장벽이 매우 낮아졌으니까 그렇죠. 예. 얼마든지 맞습니다. 예. 본인에게 있어서 최선의 그 방법을 찾으면 되는 예, 거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60년대생이라는 이제 신간으로 돌아오신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 김경록 고문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걸 이제 보고 계신 이제 시청자, 구독자 그리고 책을 읽으실 독자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